여러분이 잘 아시는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예수회 출신 최초 교황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덕에 좀 덕을 볼 줄 알았더니 그 인원이 많지도 않고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봉사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꼭 나가라. 나가서 좀 신 홍보 좀 해라. 제 집사람을 이제 막 연애하고 있던 시기였는데요. 제 첫 설교를 원불교 교당이 아니라 교회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개신교는 적어도 교리상에는 죄를 먹고 사는 종교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젊은 사람들에게 개신교는 특히나 교회를 다닐 만한 어떤 의미나 메리트를 저는 주지 못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소수라 불리는 다수의 이야기, 소수의견의 이종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 다양한 이유로 사회로부터 외면받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수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역시 소수지만 그 소수라 불리는 다수의 의견을 한번 대변해보고자 이 적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결코 소수 의견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수의 이야기를 대변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앞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이종우라고 하고요. 팟캐스트 2개를 진행하고 있고 종교의 하이브리드를 지향하면서 여러 종교에 모두 몸을 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종교 간의 대화라는 것에 대해서 종교계가 먼저 좀 움직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원음방송에서 먼저 움직여 주시니 참 반갑고 그래서 손발 열심히 닦고 당당하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요. 개신교, 불교, 천주교 그리고 원불교의 젊은 대본은 젊은이라고 나왔는데 그냥 성직자 4분이 이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무슨 순서를 키 순서대로 할 수도 없고 나이 순서대로 할 수도 없고 저희도 오늘 처음 본 사이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기억 니은 순서대로 인사를 한번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상균 목사님 그리고 박대성 교무님 박종인 신부님 그리고 정림스님 이렇게 4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억 니은 순서대로 고 목사님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소개도 개인적으로 하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향림교회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고상규 목사이고요. 소수 의견이라는 이야기에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가 들을 때 교단의 대표성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보고 되게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표성이 있는 사람도 못 되고 그렇게 이름이나 명성이나 뭘 하는 것도 없어서 아무튼 그래서 그 방송에 누가 되지 않는 하여튼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박대성 교무님. 네, 반갑습니다. 박대성 교무입니다. 저는 지금 원불교 한우란 신문 편집장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기천불 원불교 또 이 4종교 중에 사실은 규모로는 작은 종교라고 할 수 있어 어떤 사전적 의미에서 소수 의견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소수를 대표하는 다수의 의견 또 취지대로 또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종인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예수회의 박종인입니다. 천주교를 대표하러 나왔다기보다는 그냥 저는 예수회 서강대를 창립했고 운영하고 있는 수도회죠. 국제수도회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예수회 출신 최초 교황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덕에 좀 덕을 볼 줄 알았더니 프란시스코회가 더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예수에 내에서 청소년 사목 담당하고 있고요. 서강대에서 학부생들 인성교육 관련 그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림 스님. 예,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는 방송 개국 축하해도 될까요? 이미 개국이 돼 있던 방송국인데요. 텔레비전이 개국이 된 거죠? 그렇죠. 예. 네, 예, 텔레비전 개국을 축하드리고, 저는 이제 그 지극히 평범한 뭐 딱히 내세울 것 없는 스님인데 아마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자리에 그런 많은 스님들 의견을 좀 대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배우러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같은 것을 보는 이제 또 다른 우리 성직자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많이 배우고 싶어서 그렇게 사심이 있는 걸로 제가 얘기. 그거 이야기해야 됐잖아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는데 사실 방송은 저희 스님들에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저는 이제 대한불교조계전 군종교구 소속 이 시무회를 지금 현재 맡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군 장병들 이렇게 좀 보살펴주고 하는 거라서 이렇게 그 인원이 많지도 않고 네.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봉사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꼭 나가라. 나가서 좀 시무 홍보 좀 해라. 떠밀려서 나온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뭐 일단 종교 간의 대화가 되려면 내 종교의 얘기를 꺼내는 게 정확한 거니까요. 네. 예, 이번 기회가 참 좋은 기회가 뭐 다른 종단, 다른 교회, 뭐 원불교, 천주교, 예수회 모두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종교학이라는 학문도 있는데 제가 종교학을 전공했습니다. 와, 제대로. 또 깨알같이 이렇게. 자, 제가 이제 제일 먼저 궁금했던 건요. 솔직히 우리나라 뭐 5대 종단, 뭐 4대 종단 얘기 많은데 그 종단의 성직자들이 함께 자리를 갖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고 워낙에 특이한 일이니까 언론에서도 많이 조명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종교의 성직자들, 이웃 종교의 성직자들과 함께할 기회가 좀 있으셨는지. 아까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박 교무님께서는 향림교회 또 한번 가보신 적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뭐 저는 사실은 또 이제 언론기관에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이웃 종교 성직자분을 만나게 될 기회가 종종 있어요. 네. 올해도 6월에는 그 성직자분들과 일본을 다녀와서 또 일본의 어떤 종교인들과 교류한 기회를 갖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제가 작년에 향림교회 새벽 예배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뭐 정말 사적인 얘기지만 제 집사람을 이제 막 연애하고 있던 시기였는데요. 제 첫 설교를 원불교 교당이 아니라 교회에서 제 첫 설교를 들었었던 기억이 있고요. 뭐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웃 종교 뭐 스님들 만나고 뭐 목사님, 신부님들 만나는 게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낯설거나 뭐 이렇게 이질감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되게 반갑죠. 네. 그 고상균 목사님께서 이제 향림교회에 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종교의 성직자분을 초청해서 설교를 하게끔 하셨는지 그런 게 또 좀 궁금하네요. 그때는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이런저런 말을 하지 않아도 요즘에 시국이 참 기도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시국을 아파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새벽에 기도를 하고 출근해 보자 이러면서 개신교 단위의 몇몇 교회들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 모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 거리에 나가서 이제 그것을 알려내는 뭐 이런 과정들이었는데요. 그때 그 각 교단의 교우들이나 목사들이 나와서 하늘뜻 벽에 설교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웃종단에 계신 분, 이웃종교 분에 오셔서 말씀을 듣기도 하는 시간들을 한 2달, 석 달 정도 가졌던 것 같고요. 향림교회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종교, 그 신앙의 의미 중에 내 것을 바로 알기 위해서라면 진정으로 남의 것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수년 전에는 교회가 사순절 기간,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사순절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절기잖아요. 예. 그 부활절 전에.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저희는 사순절 특강을 매주 하는데요. 그때 이웃 종교에서는 죽음을 혹은 고난을 어떻게 보는가. 그래서 이웃 종교 분을 모셔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때는 그래서 무속 인을 모셔서 이렇게 강연을 듣고 해서 그게 또 그 종교 업계 안에서 굉장히 어떤 이는 칭찬을, 어떤 이는 비난을 뭐 이런 걸 감수하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특히나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이단으로 상정을 해서 정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일반적인 케이스인데 이제 이웃 종교라는 용어라든지 뭐 죽음이라든지 아니면은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다른 종교의 의견을 들어본다는 건 좀 굉장히 특이한 일이라고 좀 생각은 들거든요. 그 여러분들께서 아마 더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개신교는 교리상에 적어도 교리상에는 죄를 먹고 사는 종교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그리고 교회로 와야지 그 죄가 해결된다는 식의 방식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종교에 그것이 또 있다고 허용해주면 장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많은 일들을 죄인으로 규정할 때는 다른 종교에는 그것을 해결해 줄 방법이 없다고 말을 해야 일단 어떤 영업 논리상 맞겠죠. 예, 그러다 보니 사실 개신교가 그런 부분에 가진 어떤 저급함과 공격성은 많은 부분에서 그런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하고요. 향림교회는 올해로 62년이 됐는데 그 62년 동안 걸어온 길에서 그와 같은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아주 조금이라도 좀 바꿔보는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시도 속에서 뭐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이웃 종교와의 대화와 눈높이를 낮추고 그 문을 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한 4년 전이었나요? 그때는 그 원불교 서울교당에 있는 그 청소년들하고요. 향림교회 청소년들이 같이 연합수련회를 겨울에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때는 수련회를 개최한 다음에 그 서울교당 친구들이 향림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향림교회 친구들은 서울교당에 가서 법회에 참석하고 하면서 이렇게 교류를 가지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 개신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한 배에서 같은 신을 믿는 듯하지만 서로가 다른 종교라고 물고 뜯고 싸우고 있는 천주교 쪽에서는 일반적인 이미지와 좀 다르게 이웃 종교와의 대화를 많이 시도하고 함께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 주류의 개신교 교단으로부터는 이단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역시 또 주류 가톨릭에서 또 개신교는 장난 아니죠. 뭐 또 그런 의미가 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뭐 저희는 오해받는 게 이제 뭐 성모 마리아교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오해를 많이 받는데 사실은 뭐 저희가 성모님을 그 모시는 것은 사실 뭐 하느님의 그 딸이자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세주의 어머니시다라는 의미에서 함께 이제 존경의 표시를 하는 거로 이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좀 봤으면 좋겠고요. 단지 이제 역사적으로 왜 아빠보단 엄마한테 청하는 게 편하다 이렇게 정서적으로 편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제 성모님에 대해서 이제 기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는데 그런 것들이 좀 과해서 일정 부분 오해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뭐 어떻게 보면은 공식적으로 종교 간의 대화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아마 종교가 있다면은 이게 이제 가톨릭 쪽 천주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예 바티칸 그 교황청 밑에 그 종교 간의 대화 성성이라고 해서 아예 그 기관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속적으로 뭐 불교, 뭐 이슬람, 뭐 그다음에 힌두, 뭐 여러 가지 이제 세계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가지고 그 서로의 다름을 갖다가 함께 좀 보고 함께 또 이제 같은 주제로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계속 모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우리 서강대가 예수의 재단 그러니까 그 카톨릭 계통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개강미사 때 혹은 뭐 개강미사지 보통 개강미사 때 그 타종교의 그 분들을 모셔가지고 저희 이제 개강미사 강론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그 짧은 가르침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지난 올 2학기 개강미사 때는 스님이 한 번 오셔가지고 재밌는 그 여행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재밌는 이야기를 학생들과 함께 나눴고 그 불교 같은 경우에는 참 네. 이런 말씀드려 뭐하지만 불교도 알게 모르게 개신교만큼이나 종파도 많고 그리고 종파들 사이에서 나온 과정도 좀 다르고 심지어는 조계종 내부에서도 법맥에 따라서 좀 모시는 스승이 좀 달라지거나 좀 법맥상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개신교와 그런 비슷한 모습을 가지면서도 또 이웃 종교와 대화를 끊임없이 시도하거나 그런 것들은 원불교, 천주교와 좀 같은 행보를 취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사실 이제 저희 뭐 제가 이제 먼저 이제 전제를 좀 다좀 제 의견이 이제 그 어떤 그 저희 불교계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제 오로지 제 개인적인
그런 이제 생각인데요. 저 이제 불교가 이제 근대화되기 시작한 건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이제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주로 이제 저희가 있는 곳은 이제 산사고, 그 산사에서 이제 도시로 내려온 도시에 이제 포교라는 그런 이름으로 내려온 지가 이제 아주 역사가 짧습니다. 아마 그런 역사로 따지면은 아마 지금 계신 분들 종교에 비해서는 아주 턱없이 짧은 뭐 길게 봐야 한 30년 정도 이제 그런 짧은 역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 이제 그 기인하는 많은 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요즘 뭐 언론을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서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자체 내에도 이제 선학원하고 같은 그 종교 재단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어떤 약간의 서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제도랄지 이런 게 미비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지금 몰두하기도 바빠서 이웃 종교를 살필 그런 여가가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안정이 되고 제도적으로 그러다 보니 이제 이웃 종교에 관심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자, 소수 의견의 첫 번째 코너입니다. 도란도란 소수 의견인데요. 성직자로서 요즘 젊은이들이나 아니면 소수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나 공감대 그런 것들을 함께 가지는 그런 코너입니다. 어떤 종교의 성직자로 종교라는 것을 업으로 살고 계시다면은 그 종교 안에 있는 신자나 신도들의 고민을 좀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잠깐만요. 저기 자유롭게. 자유롭게 난 생각난다. 그럼 팍 치고 나가고 옆에 분이 그렇습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시비도 거시고 이제 저기 뭐 멱살만 안 잡으면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저희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분의 공감이 많이 가는데요. 제가 어디 다른 데 있을 때 한번 그런 그 직책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주로 부부 상담을 하는 데였는데 뭐잘 아시다시피 저는 미혼이고 그런 제가 어떻게 결혼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장기를 두는데 당사자들은 안 보이지만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은 잘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각자 자기 입장이나 자기 그 분상에서는 잘 해결이 안 되지만 참 훈수 잘못 두다가 지장보살 받는 경우도 여러 봤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저희가 보는 시각으로 좀 도움이 됐지 않았을까. 마찬가지로 제 문제는 우리 교무님이 또 해결해 주실 수 있을지도 모르고 또 뭐 이렇게 서로 간에 또 그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해결해 주셔야겠어요. 예. 뭐 누구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건가요? 아니 당장에 박 교무님이 상담을 지금 그 말씀 감당하실 수 있는 거고. 그 부부 관계 이렇게 뭐 이렇게 좀 꼬인 게 있으시다든지 하시면 네. 뭐 제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반대로 저같이 혼자 사는 그런 그 성직자로서의 애로를 또 제가 우리 교무님한테 또 토로할 수도 있겠고 그렇게 서로 보완하고 살아가는 게 이 사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성직자의 애로는 털어놓을 데가 없네요. 우리끼리 자체적으로. 예. 우리 가끔 만나요. 저희는 그래야 어차피 되겠구나. 2주에 한 번씩 예. 만나게 돼 있습니다. 예. 박 교무님께서는 또 상담 쪽 주로 하시니까 뭐 특히나 이쪽으로 업무가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전공이 상담인데 지금 실제로 언론기관에 있기 때문에 하긴. 네, 물론 이제 그래서도 뭐 그렇지만 이제 가끔 이렇게 저에게 상담을 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속담에 이제 스님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그 뭐 그게 그런 사실입니까? 속담- 근데 정말인가요? 그게 그건 한번 저희가 짚고 사실인가요? 넘어가죠. 글쎄 그거는 저 이해가 잘 안 들어오는 거군요. 아, 이거 궁금했어. 예.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저희가 이제 처음 출발할 때는 아무래도 서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깎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 율장에는 딱 정해진 날에만 이게 삭발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하게 되니까 서로 도와서 하는데 이제 조금 기간이 지나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혼자 하거든요. 예. 제가 혼자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속담은 사실 공감이 잘 가지 않습니다. 반만 맞는 걸로. 예.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데요. 예. 그래서 사실 그 말씀하신 것도 부부 상담을 제가 공부는 했는데요. 막상 제가 이제 그런 뭐 정말 부부싸움 이론과 실제 어떤 거리 이 갭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요즘 같은 어떤 뭐 주제와 부합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청년들의 문제 과연 내가 저 친구들 입장이면 어떻게 할까 되게 난감할 때가 많죠. 쉽게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지시를 내릴 수도 없고 뭐 교리적으로 뭐 도구마적으로 이렇게 살면 해결될 것이다. 사실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청년들의 문제하면은 지금 네, 신부님께서
한참 청년들과 부대끼고 계시고 네, 맞는 또 향림교회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힘이 굉장히 강한 교회로 알려져 있는 곳에서 또 목회를 하시니까 두 분도 청년들의 고민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저는 아주 내밀한 얘기는 이제 보통 신자 청년들은 고백성사라는 이제 제도를 통해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죠. 거기 이거는 뭐 이제 들은 이야기는 무덤까지 가져가야 될 상황들이고, 대부분은 이제 저 학교에서 만나는 우리 학부생들, 이 20대 초반의 이제 친구들이 그런 또 고민들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학교 밖에서는 30대 전후로 또 청년들하고 일단 모임도 갖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들 그 문제들을 보게 되는데, 우선은 뭐 해결책은 당장 보이지 않죠, 사실. 더더구나 우리 같이 이 복지 얘기하면은 굉장히 비판적으로만 보려는 이제 주류 언론들과 대다수처럼 형성된 듯한 여론을 갖다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쉽지 않죠. 대안들이 없고, 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 좀 약간 불행한데요.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은 다 남들이 가니까 가고, 또 대학 와가지고는 당연히 취직을 해야 되는 또 그 경쟁 구도 내로 또 애몰리고, 또 뭐 취직이 잘 안 돼가지고 애먹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은 꿈을 얘기하라 그러면은 뭐 대기업 취업하는 뭐 아니면은 고시에 패스해가지고 공무원이 되는 게, 이런 게 꿈이라니까 뭐 할 말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새 꿈과 꿈을 이루기 위한 중간 과정인 직장을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보통 보면은 이제 물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나는 어떤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딱 정확하게 뭐 변호사, 뭐 법관, 의사 뭐 이런 식으로 직업을 이야기하는 거랑 헷갈려 해요. 근데 아니 그래가지고 네가 그게 안 되면 실패한 인생이냐? 대안이 없죠. 하지만 이제 어떤 식의 삶, 적어도 이웃에게 좀 봉사하고 사회에 기여를 하고 선을 베풀고 또 가능하면은 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다양한 방식의 삶이 가능해지고, 또 다양한 직업군이 또 열리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보일 텐데, 주로 이제 먹고 사는 문제라만 다 결부가 돼 있어요. 이거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이 친구들이 선택지가 너무너무 비좁아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학부생들한테는 조금 문제 제기를 해서 흔들어 놓으려고 그러고 있죠.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좀 그 친구들이 우선은 어떠한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가를 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좀 자리를 마련해주고 시간을 이끌어주고 하는 게 이제 주로 하는 일이고, 실제적으로는 많이 듣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경우에 따라서 눈물도 같이 흘리고 뭐 도닥여주기도 하고, 이런 것으로 우선은 첫 걸음은 이렇게 떼고요. 그 다음에 같이 삶을 동반해 주는 게 제가 해야 될 몫이라고 이제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향림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년들이 좀 있잖아요. 한때 또 청년들이 중심이 됐었고. 네. 근데 이런 얘기는 그 교회 내부의 이야기라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얘기를 하고 나서 또 많은 교우들께서 왜 그런 얘기까지 하고 돌아다니냐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이 생각이 방송 보실래나 교우들이? 보셔야죠. 사실 방송에 제가 나온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제가 방송에 기여를 못하고 조기에 잘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고요. 아무튼 향림교회는 언젠가요 예배 시간에 저희는 미디어 선교위원회라는 예배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촬영하는 팀이 있어요. 영상팀이. 그래서 향림교회 예배가 그 시간에 이제 실시간으로 뭐 아프리카나 이렇게 전송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카메라를 잡고 있던 한 교우가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 오늘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정말 모두가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듣고, 정말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자리가 그 예배실의 뒤쪽에 있거든요. 이렇게 쭉 이렇게 둘러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왜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듯이 왜 각종 통계에서 개신교는 이미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그러니까 개신교 인구가 급감을 했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현재로는 제가 볼 때 거의 없는 것 같고, 어떤 부분에서 없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 또 최근에 더 저희에게 되게 마음 안타까운 통계입니다만, 예, 국민들이 바라볼 때 개신교 목사가 하는 이야기를 얼마나 몇 퍼센트가 믿냐, 한 8% 믿는다. 뭐 그런 통계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는 설교를 하늘특벽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늘특벽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는 여러분께 하늘특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나름대로 준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중에 10분의 1 정도가 제 얘기를 의미 있게 귀 담으실 거 아닙니까? 적어도 통계상에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농담처럼 해야 되는 게 사실 개신교의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개신교인의 교세 축소에서 많은 부분은 청년들의 이탈이라고 생각해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것이 이전에는 그냥 뭐 예수 믿고 복 받아라, 뭐 천당 가요, 그러니까 뭐 도움 될 거예요 이런 거였지만 도움이 안 되는 게 자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도움 되는 건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데 가서 뭔가 더 고민하는 게 맞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개신교는 특히나 교회를 다닐 만한 어떤 의미나 메리트를 저는 주지 못하는 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향림교회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청년 문제라는 건 결국 사회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저희에게 되게 익숙한 문제인데요. 교회 내에 그럼 청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보살피고 이렇게 다독이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이제 뭐 목회적 돌봄이 될 수도 있고 케어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사실 그 부분은 저희에게도 여전히 숙제입니다. 그래서 향림교회는 지난해와 올해를 지나가면서는 그 되게 중요한 명제 중에 하나가 청년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뭐 이런 논의들이 계속 있고요. 그래서 뭐 내년이 저희가 창립 63주년인데 그때쯤에는 뭐 청년발전위원회 그래서 이렇게 내부 고민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크게 우리에게 큰 답이 있거나 지금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고민의 마개가 열린 것 같고 고민의 한중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좀 들어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고 내부는 이제 종교계에 투신하신 분들인데 저희에게 뭔가 고충을 털어놓으려고 하는데 여기 있는 5사람은 그 고충을 듣는 게 일이긴 하지만 우리의 고충은 누구에게 털어놔야 되나. 특히 내부는 이제 각자 뒤에 줄백들이 다 있으시니까 뭐 GOD도 있고 뭐 BUDDHA도 있고 뭐 이론상도 있고 뭐 다 있으실 텐데, 아니면 뭐 깨달음을 향해 구도 정진하는 분도 있고, 저는 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분들은 왜 저럴까 연구하는 입장이니까 난 누구한테 기대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청년들이 요새 가장 많이 기댄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들어주는 거라고 아까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들어줄 곳이 없어서 그런지 또 모르겠지만 청년들이 자신들의 고민을 많이 털어놓는 곳 중에 하나가 SNS거든요. 이 SNS만 봐도 그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사회적인 현상 그리고 사람들의 고민들을 한눈에 알 수가 있고, 특히 SNS에서 신조어가 굉장히 많이 남발이 되는데 특히 올해는 SNS가 신조어 풍년, 2015년을 신조어 풍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신조어 들어보신 게 있으신가요?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으니 정해놓고 넌 대답만 하면 돼. 대답만 하면 돼. 아, 그런 거 있었군요. 답정너를 제가 최근에 배웠습니다. 저는 올해 거는 잘 모르겠고 뭐 지몬미 뭐 너무 넘사벽 옛날 얘기 아니에요? 너무 클래식한 너무 옛날 거 아니냐고요. 너무 클래식한 거. 아니, 저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 심리학 관련된 수업을 하는데 학생 하나가 발표를 하면서 남사친 여사친이란 말 교수님 아세요? 그러는데 뭐지? 그렇게 했더니 남자 역시나 사람 친구? 네,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 아. 이제 연인 관계가 아닌 친한 친구. 동성인데 친구. 뭐 이 동성인데 친구 혹은 젠더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이제 동성애자일 경우에는 이제 연애 감정을 못 느끼는 친구 뭐 그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혹시 또 들어보신 거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많이 들어는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공감은 좀 많이 갔던 단어가 이제 흑수저라는 말. 이런 말이 아주 공감이. 인터넷 뒤져보신 거죠, 그거? 예. 저기 방송 전에 너무 공부하신 거 너무 아닙니까? 서핑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아니 뭐 이제 제가 주로 원하는 정보만 보다 보니까 저하고 연관된다든지 공감이 좀 많이 가는 단어가 이렇게 좀 가슴에 와닿는데. 예, 이 흑수저란 말 자체가 이제 금수저란 말하고 연결되는데 남의 같지 않은 그런 예. 금수저의 반대말이 흑수저인가요? 예, 그렇죠. 이게 취업 신조
취업 신조어 1위로 이번에 꼽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좋은 왜 외국 속담에 은수저 물고 태어났다는 얘기 있잖아요. 실버 스푼 예, 있죠. 예. 그래서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은 이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 또 반대인 경우는 흑수저 물고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무님께서는 뭐 혹시 언론을 통해 쓰시거나 뭐 그러는 말이 있으신가요? 제가 얼마 전에 썼던 제 칼럼 글 중에 헬조선이라는 표현을 썼던 기억이 있어요. 뭐 요즘에 워낙에 많이 쓰는 표현이기도 한데 그만큼 힘들다라는 느낌이 들죠. 사실은 뭐 지금도 뭐 힐링 그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제가 어느 그 칼럼에다가 힐링이란 용어가 이렇게 많이 쓰이는 이면에는 킬링이 있기 때문이다. 너무나 많은 어떤 죽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면에서는 살려야 된다 아니면 또 살려줘 하는 의미에서 힐링을 자꾸 쓰게 되는데 저는 그 용어가 쓰이는 이면을 한번 봐야 된다. 그래서 헬조선이라는 용어 이면 또 뭐 흑수저, 노수저 얘기도 하더라고요. 녹슨 수저. 그런 단어의 이면들도 우리가 한번 종교인으로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이 신조어들 얘기 보면은 이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N4 세대, 취업 깡패, 캥거루족, 이태백, 빨대족, 이케아 세대, 취업 구종 세트, 운송합니다, 화석 선배, 달관 세대, 인구롱, NG족, 지여인. 저 모르는 말들 굉장히 많은데 도대체 지여인은 뭘까? 지여인 들어보셨어요? 그거는 처음 들어요. 처음 들어보는데 지여인? 지여인이 뭐예요? 좀 많이 개입 좀 해주시죠 작가님. 예. 작가 선생님 모르시는 눈치인데요? 자막으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자막으로. 나도 밑에 이렇게 목사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모르고 있네요. 근데 사실 저는 절반은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난 또 열정페이 뭐 이런 거 이제 또 열정 그렇죠. 예, 열정페이란 말도 있고. 많이 쓰고. 저는 신조어 다른 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신조어인지 모르겠지만 아몰랑 생각합니다. 몰라. 저 유행어 아니에요? 유행어? 그건 저는 그 국어 대사전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페이스북에 쓴 것 중에 이제 제가 올해 가장 그 충격받은 그런 참신한 언어는 그런 기운이 온다라는 표현. 저는 거기서 이제 이것은 굉장히 유행이 되겠다 그런 그 예감을 했어요. 저희 1회 만에 저희 성격이 다 드러나는 건가요? 방송 성격이? 이래 되는 겁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헬조선에 다 끝났고요.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정말? 자, 편집 당하실 것 같은데. 네. 그 아까 박 교무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헬조선이란 얘기 그리고 힐링이란 얘기에는 킬링이란 말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말 속에도 좀 굉장히 우리 신조어들이 반영하는 그 어두운 측면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느껴지는 씁쓸함 같은 것이 담겨 있지 않나란 생각이 들어요. 말 나온 김에 신조어 중에 종교적인 단어가 들어있네요. 헬. 예. 헬조선. 오늘의 주제가 바로 헬조선입니다. 예. 뭐 아까 들어보셨다고 했고 다른 분들도 들어보셨죠? 예, 그거는 들어봤습니다. 예. 헬조선이란 말이 지옥이란 뜻의 헬, HELL과 우리나라의 옛날식 표현 아니면 우리나라를 좀 전통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인 조선이란 말을 합친 건데 우리나라는 그냥 지옥에 가깝고 전혀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됐다. 이런 뜻으로 헬조선이란 말이 사용이 됩니다. 참 현재 우리나라 청년들 여기 있는 5명도 항상 공감하고 있는 문제지만 우리나라 청년들이 참 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청년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조리들 그리고 사건 사고들 그러면서 드러나는 우리나라의 민낯들을 보면서 우리가 헬조선이란 얘기를 쓰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살기 어려운 나라라는 것을 조롱 섞인 표현으로 하는 건데 이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들이 좀 드시나요? 헬 한국이 아니라 헬 조선이라는 또 그 단어를 쓰게 됐어요. 조선이라는 단어를. 근데 저는 뭐 물론 다양한 뭐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청년들이 헬 조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는 건 사실 조선이라는 사회의 어떤 전근대성을 좀 빗대서 하는 게 아닐까.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그만큼 전근대적인 사고가 지배하고 또 청년 세대를 어떤 뭐 착취 그들을 뭐 그런 표현도 쓰죠. 뭐 갈아 넣어서 만들어진 세상이다. 그렇게 아니 뭐 다른 나라는 모던도 뛰어넘는 포스트 모던을 탈근대를 얘기하는 시대에 아직도 저희는 근대 이전에 살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한국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근대와 비근대를 나누고 포스트 모더니즘을 말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서구적인 논리이긴 하지만 서구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의라면 그 합리성에 대한 기반은 어떤 것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것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인맥에 의해서 뭔가 된다거나
아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데 아는 사람 한 명 있으면 된다거나 뭐 한국 사회에서 살 때는 뭐 법조계하고 뭐 어디하고 뭐 병원하고 이렇게 아는 그렇죠. 사람 없으면 살기 어렵다. 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근대 혹은 근대 이후까지도 표방하지만 사실 한국인이 살고 있는 사회 전반은 대단히 전근대적인 사회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전근대세도 가지고 있는 건 일종의 사회를 지배하는 계급일 텐데 그러니까 그런 계급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지금은 자본이라는 이름을 상존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에서 자본의 최하층은 아직 자본의 싸움에 뛰어들지도 못한 그러니까 뛰어들고 싶지만 뛰어들지도 못한 청년들에 있어서는 뭐 그것을 이렇게 뭐 청년 안에서도 뭐 그 아버지가 뭐고 어머니가 뭐여가지고 다이아몬드 수저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제외하겠지만 적어도 어떤 그런 연배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이들이 가지는 사회에서의 계급은 굉장히 아래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들이 가질 때 그 사회에 대해서 통렬한 비판이 아니라 냉소하게 되는 건 대단히 당연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냉소적인 차원에서 네. 보시는 거죠. 뭐 이런 얘기하는 건 좀 멋있지 않습니까? 저 좀 전에 얘기한 거. 진짜 좋았어요. 굉장히 설득력 있었고. 아까 규모님 예. 말씀하신 제가 장난만 치면 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요즘 뭐 저는 이제 잘은 모릅니다만 요즘 자주 접하는 것 중에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 가치가 점점 획일화돼 가는 거. 예. 뭐 이제 어느 시대나 저는 문제는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나라, 어느 시대나 항상 여러 가지 뭐 전쟁도 있었고 질병도 있었고 부조리한 거, 폭력, 뭐 오히려 지금 시대보다도 더 심했던 시대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것이 항상 반복되는 뭐 그런 차원보다는 또 다른 측면에서 어떤 우리가 지금 이게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는 참 굉장히 와닿는데요. 다른 나라는 지금 포스트 모던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하나의 가치를 획일화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선회하고 있고 그것은 그만큼 다양한 가치가 존중받지 못하고 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가치가 많이 존중이 돼야 이 청년들이 스스로가 어떤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자기만의 길을 추구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기회가 생긴다든지 할 텐데 이렇게 좁아진 가치관에서는 점점 더 그 길이 더 좁아지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좀 들어서 좀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조선이란 말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전근대성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계급 또 이 계급이 계속 세습화된다는 것이 이제 오늘날 다시 재현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죠. 사실 그래도 전 청년들이 한국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그래도 이 친구들이 아직도 나의 나라에 대해서는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좀 희망적인 메시지로도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청년 문제의 해답은 저는 그렇게 뭐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요. 뭐 그 친구도 스스로 해야 될 건 해야 되겠지만 네. 그 윗세대들이 이 친구들이 좀 더 살아가기 편한 생태계랄지 뭔지 이런 걸 조성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제 자기 세대의 문제에서 조금 이분들이 좀 자유로워지고 여유가 있어야 그런 문제에 좀 더 신경을 쓸 텐데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50대 이상도 참 힘든 시절을 살아왔잖아요. 뭐 각자 다 자기 사실 문제도 벅차요. 자기 문제도 벅차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가 어떤 생태계 조성에 뭔가 나서서 물론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지만 절대적으로 그 숫자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일을 또 함께 하자고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많이 손을 내밀고 해도 다들 좀 꺼려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또 자신 스스로도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제는 청년들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그 윗세대들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이건 사실 결국 자기 문제거든요. 자기 문제니까 이 다음 친구들이 좀 여유를 가지려면 이 사람들 일단 자기 문제부터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 청년들이 지금 이 상황을 자신들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군종 쪽으로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낳고 와보니 대학에 가야 된다고 경쟁을 하고 대학에 가보니 취직을 해야 된다고 경쟁하고 조금 지나니까 일부 학생들은 이제 스님 배로 또 군대 끌려가야 되죠. 뭐 배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참으로 이상한 게 여기에 대해서는 뭐 지금 4명이 다 거기 속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기성세대가 좀 어느 정도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건 기성세대도 참 갈수록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성세대가 되면 될수록 속칭 꼰대라고 그러죠.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니네는 왜 그러냐. 이런 식의 논리가 자꾸 작동이 돼서 이게 도저히 세대 간의 소통으로 이어지지가 않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하기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데 과거 얘기들을 좀 사람들이 많이 해요. 우리 때는 돌도 씹어 먹었네, 새도 씹어 먹었네, 돈 요만큼만 받으면 일 다 했네. 근데 막상 반대로 보면 그때 당시에는 대학만 졸업해도 취직하기가 쉬웠고 몇 군데씩 그렇죠. 골라서 가기도 했는데 좀 더 올라가면은 6월 민주항쟁 때, 4.19 혁명 때, 5.18 때,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한국전쟁 때,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일제강점기 그 어묵했던 시절에 청년들이 많이 스스로 나라를 구하겠노라 움직였었고 청년들이 먼저 앞에 나섰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일조선이라고 부르는 청년들, 그리고 실제로 해일조선일지도 모르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과연 청년들은 움직일까요? 움직일까 전에 저는 조금 약간 다른 생각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청년들이 움직이는 건 움직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것이 꼭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신 회기라된 거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뭐 것 그럴 수 같아요.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한 수년 전부터요. 그 국가 대 국가 대항의 뭐 스포츠 경기라던가 거기서 대한민국을 외치지 않게 된 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저희 어머니는 야 너는 목사까지 된 이론인가? 넌 애국심도 없고 막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우리 하느님 나라, 우리 하느님 나라. 아니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말이 안 나오네요 그때. 그럴 때 전 어머니랑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순간에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늘 언제까지 애국에 기댈 것이냐 이건 좀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건 청년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 자각하고 움직일 수 있겠냐의 그러니까 그런 문제인 것 같고. 근데 지금의 한국 사회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기성세대가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 놓았죠.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구조적인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청년들에게 니들이 개인적으로 돌파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펙도 쌓고 그렇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외국도 갔다 오고 안 되면 너 대학원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의 원인인데 그걸 개인적인 걸로 해결하라고 하면 그 개인들이 거기에 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조는 더 악화되겠죠. 스펙이 더 높아지니까 그전에는 외국만 갔다 오면 취직이 됐지만 지금 외국 갔다 오는 걸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학위도 한 2개를 갖고 가고 뭐 이렇게 게다가 그런데 사회봉사까지 해야지 갈까 말까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런 생태계에 대해서 그것을 만든 기성세대들이 문제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문제라고 느끼고 있는가? 제가 볼 땐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기성세대는 청년들이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그러니까 자신의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고 더 몰입해야 자본의 입장에서도 뭐 기성세대 입장에서도 노동시장은 더욱더 유연화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고민하지 못하게 될 거고 그럼 저항하지 않게 될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래서요 아까 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들이 일단 기성세대이지 않겠는가라는 전제를 생각해 본다면 전 기성세대가 과연 청년들이 움직이겠는가? 저는 그런 질문을 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생각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말씀에 또 동감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원불교 청년들이랑 이런 주제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제가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세대는 실패할 기회마저도 박탈됐다. 농담처럼 쓰는 말 중에 인생 한 방이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게 한 방에 끝난다, 한 방에 실패한다, 재기불능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정말 인큐베이팅 당하잖아요. 이렇게 곱게 자라나죠. 그래서 단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걸 망가뜨리는 구조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도전하지 않는 거죠. 뭐 고시 준비하고 안정적인 뭐 법대를 가고 의대를 가야만이 성공한 인생. 나머지는 재기불능에 실패한 인생. 이렇게 딱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사실은 저는 그래서 이 청년들한테 뭐 일어날 기회보다도 실패할 기회마저도 사회에서 봉쇄하고 있다. 그것이 기성세대들의 가장 큰 패착이고 그거는 세대 갈등을 넘어서서 기성세대들한테도 불행한 일이 돼버린 거죠. 그 왜 춘향전 춘향전에 나오는 거기에 나오는 춘향이가 몇 살입니까? 16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 보세요. 자신의 성에 자기 결정권을 자기가 가지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그 얘기를 지금의 우리가 16, 17 정도 되는 청소년이 내가 내 성에 자기 결정권을 가지겠다. 남원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딱 하는데 괜찮은 남자친구가 있어. 야, 너 나랑 사귈래? 그렇게 사귀어요. 그런 얘기를 듣는 여러분이 뭐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지금 비행기 타는 청소년 아니냐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한국의 주요
변곡점에서 청년이 움직였었던 때는 사실 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대단히 달랐고요. 그리고 그들이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라고 인정했던 겁니다. 그러니 학생 의거가 벌어지고 뭐 할 때 저런 비행 청소 이런 게 아니고 지식인들이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대학생을 그렇게 보냔 말입니다. 기성세대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학교에서 공부 안 하고 도서관에 있지 않으면 당장 야 너는 취업 준비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니?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군대 안 가고 3학년 이렇게 올라가는 남성들 이제 학생들 보면 넌 네 인생에 대해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 벌써 막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만 기성세대가 지금 청년이 일어서지 않는다를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기성세대가 자신의 문제로 반성할 의사가 있냐. 전 이거부터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 사는 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뭐 청년이건 장년이건 환경은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단지 그 똑같은 환경에서 지금 경제권이나 여러 가지 기득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하필이면 그 장년층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이 안 돼. 똑같이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거죠. 근데 무서운 건 이 생태계라는 건 쉽게 안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한번 형성이 되면은 형성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지만 이게 한번 형성이 되면은 이게 뭐 깊이는 차이가 있겠지만 다 같은 환경이기 때문에 바꾸기가 참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그것이 상당히 걱정스럽고 현실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없고 관심을 갖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들어가야 될 막대한 어떤 자본이랄지 또 막대한 어떤 인력 이런 것들이 너무 허무하게 그렇게 사라져가는 그런 환경에서는 이것은 좀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좀 그런 쪽에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것도 좀 대안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민감한 얘기였나요? 기성세대 반성을 해야 되고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반성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정책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렇게 돼야지 아까 저 교무님은 뭐 실패, 기회 마저 박탈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이제 기회 비용을 갖다가 사실은 사회가 그들을 위해서 좀 지출할 생각을 할 때 이 친구들이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로 이제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요. 어떤 사회적인 문제의 그 예를 갖다가 이제 제시를 하고 자 이렇게 이 사회 이 문제가 어떠한 이제 지역의 슬럼가의 살인 사건이 벌어진 것이 개인의 책임이냐 아니면 사회의 책임이냐를 갖다가 이제 한 축으로 두고 그다음에 가로축에는 이렇게 만약에 이 가로축에 두고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나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제로 액티비스트가 될 것이냐 활동을 할 것이냐 아니면 개인적 차원에 머무를 것이냐라는 질문을 해서 이제 이 세로축을 두고 한번 그려보라고 하면은요 대부분이 개인의 책임이 이만큼 나오고 그다음에 키는 작아요. 그리고 사회의 책임이라고 하니까 한쪽 팔만 이렇게 내민 형상의 그 다이아몬드가 이제 사각형이 나오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그들에게 어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이제 그 부분인데 지점인데 사회가 그렇게 몰아가는 거죠. 뭐 개인의 책임이 크고 너희들은 조용히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이 가기 때문에 그렇죠. 각자 그 뭐 요즘 각자 도생이라는 뭐 말도 나오듯이 알아서 살아 이거예요. 근데 그래서 사실은 뭐 정책적인 부분과 더불어 청년들은 바빠서 모이질 못해요. 왜냐하면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요 함정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늘 제가 만나는 이제 친구들에게 제가 얘기를 하죠. 너희들끼리 연대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각자 죽을 거야. 라는 이제 얘기를 하죠. 뭉쳐야죠, 사실. 그래서 나와서 어떤 식으로라도 문제 제기를 좀 하고 해결책을 함께 좀 고민을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외롭게 젊은이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질 거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반성한 기성세대는 정책적인 부분으로 어찌됐건 반영을 좀 해야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저랑 같이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청년들은 부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여튼 함께 나와가지고 뭐라도 함께 나눠 먹고 나눠 마시고 뭐 나누고 공유하고 하는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의 비전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세상을 받아들이는 인식 체제를 갖다가 조금 사실은 많이 개선해야죠. 개선하도록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만난 친구가 그런 말을 했어.
눈과 귀를 닫고 입을 막으면 행복할 거야. 집에 곰팡이 핀 곳이 있다 빙고. 그 어떤 탐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본이라고 할 때 지나치게 천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많아졌다. 결국엔 우리 같은 종교인들조차도 물질적인 가치로 환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시주를 많이 하는, 헌금을 많이 하는. 스스로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난을 오히려 실천하려고 하는 모습이 드러날 때